면박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전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일 변호사입니다. 돌아온 남자 hen근택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어요. 네,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자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네. 혹시 뭐 내 인생에 조금 기억에 남을 만한 선생님 계시다면 지금 또 이게 전국 방송이니까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아마 들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부영 전 의원님, 열린우리당 의장님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정치적인 스승님이고요. 그 원내 총무할 때부터 98년도에 그때부터 정치를 배워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 쪽에서 먹고 살고 있다. 야, 다 이부영 의장님 덕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님. 저요? 저는 저 부산에 영도중학교 다닐 때 우리 김혜진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때는 참 아름다우셨는데 지금도 아름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야 이거 갑자기 나오셨는데 김 변호사님은요? 저는 그 대학 때 왜 저기 교수님보다 왜 강사이신 선생님들이랑 더 친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학교에 연구 교수로 계신 이제 박병규 선생님이라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 분이 계신데 계속 몇 년째 찾아뵙진 못하고 전화도 못 드리고 있어서 이 기회에 그 중남미 그 문학을 전공하신 박병규 선생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좋다. 다들 좋네요. 예, 현 변호사님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강성진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시골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주시 쪽에 유학을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약간 적응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약간 그렇죠. 약간 소외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지방인데 더 지방은 더 지방이죠. 촌이라 그러니까 그러고 막 연단위에서 왔으니까 맞아요. 시쪽 왔으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뭐 질문도 많이 해주고 약간 배려를 해주시면서 지금도 저는 뭐 스승의 날이나 뭐 요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연락을 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 소개도 해주고 연락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고마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었는데 어머. 한국으로 오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김준우를 입양하고 싶다. 진짜입니다. 제가 일주일 고민하다가 거절했는데 그때 그 한숨 제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너무 빨리 인생의 기회가 와서 잡지 못했네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고요. 네, 저도 뭐 짧게 저 중학교 때 차전호 선생님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또 얘기 안 하면은 뭐라고 하시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또 감사드리는 마음 가지면서 자, 이 얘기 우리 짧게 오늘 마중물 토크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하정민 PD가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갈 줄은 몰랐는데 이걸 들고 왔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질문 던져봅니다. 사실 그 이번 주에 국회에서 방탄소년단 BTS에 대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걸 두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얘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술 쪽에서도 이제 순수예술 하다 보면 이제 콩쿠르라든지 성악이라든지 이런 쪽도 병역 특례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 운동과 관련돼서 병역 특례만 알고 계시는데 의외로 순수예술 쪽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악 같은 경우에는 또 전주 대사습 놀이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또 이제 병역 면제가 되는데 네 분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BTS가 국위 선양을 한 것은 그런데 병역 특례 부분은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 상당한 많은 명예를 얻었고 또 그에 따른 상당한 부를 축적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특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럼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병역 특례를 최소화했으면 최소화 좋겠다.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역 자원도 없고요. 이게 또 다른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정치인싸 뭐 지방선거 끝나면 없어져요? 너무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튼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예를 들면 뭐 예컨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도 뭐 국위 선양 많이 했는데 그럼 오징어 게임 나온 미필 배우들도 뭐 우리가 뭐 특례를 줄 거냐. 그 외에도 국위 선양을 하는 방법이라는 게 너무 다양한데 그렇죠. 선을 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좀 너무 넓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입대 시기만 좀 조정해 주는 정도의 편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이고요. 본인들도 좀 쉬고 싶을 거예요.
군대가 쉬는 곳인가요? 위험한 말씀하시네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아미 분들도 뭐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팬클럽 이름 그래서. 자체가 좀 군대 친화적이네요. 네. 안 가실 아니 근데 수가 그 팬분들은 또 없겠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사실. 아니 뭐 왜 BTS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니들끼리 자꾸 이러냐? 그러니까요. 왜 자꾸 안건을 만드냐?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요. 반감이 네. 있으시거든요. 대표적으로 황희 장관이죠. 예. 예. 제가 하이브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기만 좀 조정해주고 시기 조절을.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저도 뭐 얘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체육 특기생 뭐 이러면서 이제 병역특례를 많이 줬는데 네네.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병역특례 있을 때는 막 금메달 가서 따고 네. 그 혜택 없을 때는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스포츠 정신에 좀 안 맞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런 거를 좀 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아마 BTS 멤버들이 그냥 가겠다. 라고 하면 돼요. 그 전에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시기 지나면서 또 뭐 갈 때가 되면서 약간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들이 그냥 우리는 병역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네. 그냥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우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또 동반 입대하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나오는 것도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역시 남자 5명이서 모여서 군대 얘기하니까 다 보내자 이런 느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라도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꼭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갈수록 이제 징병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징병제, 모병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해외 사례들 비교도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 여러 담론들이 있어서 짧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정말 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주는 BTS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빨리 광고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전에 뛰어든 대선 후보급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가 이제 완벽하게 확정이 됐고 실제로 지금 이제 필드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성남 분당갑에 출마를 하기로 했고요. 역시 이제 그 지방선거에 나가시려면은 그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전입신고에 후보 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제 그 후보로 통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피했다. 도망간 거다. 인천으로. 센 척. 또 너무 바로 그렇게 하시는 너무 거예요. 방송을 진실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장 교수님이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이런 그 큰 규모의 선거가 아니고 지방 단위 선거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나가는 게 맞다. 이 얘기 주장을 하셨었기 때문에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진짜로 안철수 후보는 그럼 맞대결을 원했다고 보십니까? 원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분당갑이라는 곳이 뭐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는 무조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될 뻔했던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다음번에 와 안철수는 역시 대권 후보구나라는 인식과 이미지를 확고하게 줄 수가 있다. 예.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기본적으로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 야 내가 차기 민주당의 대권 후보 한 명을 완전히 좀 보내버렸어요라는 인식을 또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겠지만 당 대표 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좀 환호와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원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얘기를 좀 넘겨보죠. 이재명 후보는 방탄 출마다 이런 공격에 그러니까 물 안 든 물총 안 두렵다. 뭐 이래서 그러니까 방탄 국회라는 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에게 있다 보니까 그 논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해라. 그랬더니 또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해라. 뭐 좀 이런 공방이 좀 오가던데요. 제가 그거 썼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곤란한 점이 헌법상 권한이다 보니까 예. 법으로 이제 제한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방탄이 되냐? 지금 왜냐하면 국회의원 중에 뭐 구속되고 재판받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회기 중임한 거라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제 국회의원 방탄은 좀 어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수사 아니냐. 예. 제가 보기에 지금 국회의원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도 패스트트랙 수사 재판 받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이제 표창원 DJ를 대신해서 아 그러시구나. 수사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대타 방탄이 하시는 안 거 돼요. 보면 재판 일정을 알 수가 있네. 경찰 조사도 요즘은 뭐 예전에는 검찰 조사나 뭐 국회의원들이 뭐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경찰도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네. 패스트트랙 저도 뭐 입회도 이렇게 해보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국회의원을 불러서 조사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면은 서장도 안 나와요. 그냥 바로 조사실로 가가지고 바로 조사받고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런 처럼 이 국회의원이 예전처럼 뭐 권리를 갖고 특권을 갖거나 뭐 수사에서 방탄이 되거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립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상직 의원도 이제 지난주에 의원직 상실했잖아요. 조금 빨랐으면 재보궐 판이 더 커졌을 텐데 이분은 뭐 내년에 또 보고를 합니다만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뭐랄까 관례적 비판, 예, 크게 날이 서지 않는 그냥 칼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예,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 계속 그 사법 리스크, 예. 수사 리스크는 계속 앞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뭐 국회의원 달고 안 달고랑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저도 뭐 조금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뭐 이재명 후보가 그 현역 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아이코닉한 뭐 차기 대선 후보급으로 또 꼽히는 예.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역 의원이 되면 뭐 완벽한 방탄조끼 이런 거는 몰라도 약간 그 수사 딜레이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약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지연을 날짜 유도하기는 조정은 할수 있겠죠. 하기가 네.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셀프 회초리 같은 거 들자면은 김웅 의원. 아 그렇죠. 예전에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네. 회기라든지 뭐 국감이라든지 이런 걸 이유로 이제 계속 출석을 미루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랬죠. 이재명 후보께서 만약에 그냥 야인으로 계시고 특별한 직업이 없으시면 경찰에서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불렀을 때 안 갈 명분이 없어요. 근데 현역 의원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생기는 거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 얘기도 좀 해보죠. 사실 처음에 이제 윤희숙 전 의원 출마설이 좀 나왔었다가 결국 다른 사람이 공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현 변호사님은 이준석 대표 직접 나와라. 뭐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요새 통화를 뭐 한번 했어요. 유재석에 이준석에 통화를 하셨다고요? 장난 아니세요, 통화해서 한번 요새. 나와라라고 얘기했더니 뭐 네. 어쩌고 저쩌고 뭐 상계동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내가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SNS 썼는데 그 다음에 뭐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했잖아요. 지역 연고성, 그렇죠, 그렇죠. 지역 연고 있는 인사. 이거 아주 좋은 카드다. 왜냐면 본인도 안 나가야 되고 네. 본인은 여기 연고가 없잖아요. 네네. 상계동 연고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 안 내보내도 되고 연고 없으니까 거기에 그렇죠. 사실은 보궐선거에 아니 근데 여- 그렇게 여- 따지면 안철수 후보도 연고를 일단 뭐 아니 안 사실은 얘기하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연고를 좀 따져요. 네, 그렇죠. 시장이나 군수나 연고를 따지는데 보궐선거에서 지금까지 연고 따져서 뭐 전략 공천하거나 그런 적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궐선거는 대부분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예.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가서 맞춤 카드. 그렇죠. 맞춤 카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대선 후보급이 나가면 그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항상 나는 상계동을 지킬 거야. 그럼 거기서 그냥 군수가 아니라 구청장 하든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당대표가 되고 이랬는데 구도상 보면은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약간 발 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아유 현 변호사님 그래도 암만 친해도 여당 대표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구청장이나 해라 이러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건 생략 빼고 그러면. 예. 치고 빠지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원래 연고가 없던 정치 신인이나 뭐 이런 분을 꽂을 수 있어요. 네. 전략적으로 보궐선거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는 지점은 단순히 연고가 없는 곳에 갔다라는 게 아니고 연고가 있는 곳을 두고 심지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굉장한 자기의 또 큰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많이 본인이 말씀하신 대장동도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강남에 태영호 의원도 연고 없는데 출마하는데 예.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러시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지역구가 따로 있는데 온 게 아닌 상황인데 그래서 본인 지역구들을 버리고 약간 철새처럼 가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약간 연고가 있니 없니라는 걸로 논의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분당에 나왔으면 엄청 고마워했을 거예요. 예. 선거 기간 내내 대장동 얘기하다 끝날 거잖아요. 그리고 분당이라는 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꽁꽁 발을 묶어놓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이
짜놓은 운동장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면은 선거 무조건 손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거라는 거는 구도가 일단 잡히면요, 그걸 개인기로 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딱 분당 나오는 순간 대장동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선 기간 내내 얘기했던 거 대장동 얘기만 하면 돼요.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일단 분당 자체가 좀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험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딴 데를 못 가잖아요. 지금 인천 선거운동도 도와야 되고 경기도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 이걸 계속 비판하는 게 이해는 가요. 왜냐면 자기들이 짜놓은 프레임이나 운동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하니까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럴수록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프레임에 그 운동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아니, 제가 먼저 이제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에 참모라면 우리 현 변호사님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제가 평론가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될 뻔한 큰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분이 자기의 당락 이거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그렇게 아주 편안한 따뜻한 둥지로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지방선거 때 많은 민주당 후보들 험지에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앞장서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데 내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명분과 기치를 내세우는 게 맞지. 본인은 선거운동을 좀 안 하고 다른 지역 이렇게 후보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따뜻한 곳에 가서 어떻게 어려운 데 가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출마 명분이 뭐였어요? 어려운 지방선거에 제가 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뒷받침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였는데 본인은 따뜻한 데 가서 당선돼요. 이거는 좀 뭐가 앞뒤가 안 이게 맞아요. 이제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 계속 얘기하는 도망갔다 아니면 사실은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출마해요 실제로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이석하려면 제일 어려운 데가 인천입니다. 인천. 네. 인천이 사실은 현역인데 저희들이 여론조사에 보면 좀 뒤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역시장 선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경기도는 저희들이 어쨌든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고 서울은 많이 뒤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인천은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좀 박남춘 시장이 좀 이렇게 뭔가 이슈 파이팅이라든지 뭔가 주목을 많이 못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정복 전 시장하고 어찌 보면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좀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천에 사실은 지방선거 아시겠지만 투표율도 좀 낮고 이러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좋은 카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천에서 좀 유의미한 변화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지금 지방선거 구도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가 되고 있는 지방선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방선거가 전국적 구도 속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현안이 있고 인물이 있으니까 그게 더 비중이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냥 각 당의 전략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선거를 어떤 선거로 규정하고 넘어갈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날 이슈에 좀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두 번째로는 명분 실리 많이 따지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인천 출마를 결정하면서 이제는 그리고 전체 총괄선대위원장이 되면서 경기도 지사 선거만 이겨도 기본은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원래 바깥에 있었으면 그렇죠. 링 안에 들어왔으니까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시장 선거는 이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인천시장 선거를 지면 다음에 바로 당대표 선거를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어차피 또 다른 의미에서 승부수가 돼버린 거죠. 인천 계양에서 본인이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당내에서 상대 많은 반대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재명 후보가 인천 출마하는 게 향후 정치적인 스텝을 밟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방선거의 승패 말하자면 이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어쨌든 과반을 놓고 이제 싸우게 될 텐데 거대 양당이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 그 책임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논리라면 반면에 안철수 후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기기에 유리한 땅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몸이 훨씬 가볍죠. 일단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리한데 그냥 아까 따뜻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노원구가 보궐이 떴는데 노원을 버리고 분당에 간다 그랬으면 똑같은 정도로 욕을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원이 뜬 게 아니고 그냥 노원은 이제 분당이 이준석 대표의 네, 땅이니까. 아니 뭐 이준석 땅이 아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분당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특별한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예를 들면 너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희생해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힘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런 차이들이 있죠.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빨리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안철수 후보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이제 천당 위에 분당 뭐 이런 얘기 만만치 않을 거다. 보궐선거가 이제 근데 또 그 얘기했잖아요. 그 투표율이 낮을 때는 원래 이제 그 땅에서 농사 지으시던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이제 이 정치권에 상당히 오래 펼쳐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역구였던 김병관 전 의원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지만 이거 해봐야 안다. 접전이 될 수도 있다. 뭐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너무나 자신해가지고 네. 내가 이번에 분당은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10% 이상 차이로 이겼으니까 옆에 좀 어려운 지역에 내가 좀 지원 유세를 하러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아주 언론에 나오는 거 최소화해가지고 분당 지역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발로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김병관 후보가 나는 원래 여기서 지역구 관리했고 나 국회의원도 했으니까 내가 더 유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등식이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세가 좀 돌아갈지는 이제 한 뭐 2주 정도 남았죠. 예, 제가 뭐 분당갑 지켜봐야 될것 유권자니까. 예.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구도는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한 건 맞죠. 왜냐하면 뭐 보궐선거라는 게 투표율도 낮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선 때도 국민의힘에서 이긴 지역은 맞는데 근데 김병관 의원이 거기서 지난번에 김은혜 의원한테 질 때도 아깝게 졌거든요. 0.7% 정도밖에 안 졌어요. 네네. 물론 김은혜 의원이 0.7%의 저주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 그건 아니고. 대선은 0.6%긴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김병관 의원은 현역이었고 김은혜 의원은 어찌 보면 이제 도전자 입장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구도가 됐는데 저는 아마 보궐선거 특징이 말씀처럼 이제 결국 투표율이 높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도지사 선거라든지 뭐 성남시장 선거라든지 그거랑 거의 같이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예, 많은데 지금 성남시장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 성남시장들이 거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지역이에요. 그 그래요. 각 지역이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뭐 안철수 의원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관계를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분당에 그래도 뭐 저 판교에 안랩이 있다라고 예. 많이 얘기하는 게. 이분 2013년에 이제 노원에 갈 때 이준석 대표 그 이후에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연고 없이 날아온 노원에 날아왔다. 네네네. 자기는 노원에 연고가 있는데 연고 없이 오지 않았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랩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연고로 칠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뭐 분당 사람이거나 분당에 뭔 역할을 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회사가 있는 정도지.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병관은 거기서 선거를 2번 정도 했거든요. 한 번 이겼고 한 번 졌지만.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리드해가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보수 유권자에게 안철수 후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그럼 유력 대선 주자인가? 예. 약간 물음표가 뜰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의 주요한 잠재적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가 결집해서 꼭 투표를 해서 이 사람 지켜야겠다라고 예. 생각할지 안철수 후보는 보수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거보다는 그냥 또 그래서 대선 노름하러 나가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뭐 지역을 지키는 사람을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윙 보터들이 분명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실 보수 패널들도 그런 부분 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안철수는 우리의 자산인가? 아니면 우리는 다음 대선을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분은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 아직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고민 없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저희 당의 중요한 자산인 거 맞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인 다음 대선 주자냐 그거는 아직 물음표가 있습니다. 워낙 저희는 인재풀이 많아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오세훈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뭐 분당 선거에 대해서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지 이미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분당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나가도 이깁니다. 그 정도로 이미 그 분당의 바닥 민심 자체가 뭐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안철수, 이재명 이런 대선 후보 정도급 되면 아무리 그 지역에 인지도가 없다고 해도 5대5 싸움인 정도의 구도에만 들어가도 무조건 이겨요. 근데 두 분 다 지금 유리한 지형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안철수 후보가 김병관 후보에 비해서 뒤지는 거는 재산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병관 후보가 재산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비슷하지 네? 않아요? 아니요. 비슷할걸요? 한 3천억? 김병관 후보가 3천억, 안철수 후보가 한 2천억 정도 아니야 되더라고요. 주가 아니, 많이 안내비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3천억 네, 올랐어요. 비슷하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이제 그 비슷하죠. 비슷하죠 하면은 역대 가장 자산가 대결이에요. 분당이 그런가 봐요. 지난번에 김은혜 후보도 엄청 돈 많았잖아요. 거기도 돈이 많으시죠. 천당 위에 분당이 많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 아까 현 변호사님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경기도 도지사 쪽으로 좀 살짝 넘어가 보죠. 예. 지금 이제 그 강용석 후보가 결국 이제 그 국민의힘의 입당이 불허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어쨌든 이슈 파이팅에 능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언가 그 기자들이 기사 쓰기 좋게 멘트를 잘하시는 맞아요. 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또 바로 대통령이 전화 왔다. 전화 와서 왜 자꾸 김은혜 후보를 때리려 그러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김동연 후보만 때린다. 아니 이거 대통령 선거 개입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 안 해요? 그러네. 아,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피해가냐면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그렇죠. 아닐 때잖아. 대통령 아닐 때였다. 당선인 신분일 때 전화 왔다. 당선인이나 이제 대통령이나 이 강용석이나 뭐 연수원 동기라니까 법률가들인데 참 그렇다. 왜냐면 국민들이 보기에 뭐 대통령일 때 전화한 건 안 되고 대통령 아닐 때 전화한 거 괜찮고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네.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법률가리 하다 보니까 피해갈 곳은 다 만들어 놓는다. 지난주에 전화 왔다. 근데 하여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을 경기도지사 내보냈을 때도 대통령 당시 당선이죠.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된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많았죠.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이번에도 이렇게 강용석 의원한테 얘기한 거 보면 야 김은혜 후보가 측근이긴 정말 측근이고 대통령께서 많이 아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하고 이제 지사 후보 경선을 했을 당시에 이제 당심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결국 이제 김은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었거든요. 그 얘기하신 것 저는 같습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정치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선거에는 관심을 좀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공천 뭐 개입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내 측근은 누구야? 내가 힘을 실어주면은 어려운 걸 극복해가지고 후보도 될 수 있고 당선도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해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장성철 교수님이 그때 이제 김우성 대표가 옥새 들고 부산 가셨을 때 옥새 안 들고 갔다고요. 어쨌거나 부산 가셨을 때 영도다리 그 유명한 영도다리. 네, 영도다리 추억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예. 더 민감하신 것 같고 당연히 맞는 지적입니다. 물론 이 강용석 후보의 얘기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리고 정확한 워딩은 무엇인지 뭐 밝혀진 바는 아직은 없지만 통화한 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저도 이거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용석 후보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단일화 이런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고 아니 저희가 단일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니 예. 복당도 허용이 안 된 분이랑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공식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끼고 우리 보수 진영을 아낀다면은 본인이 알아서 적절하게 사퇴하는 게 맞는 거지. 뭔 단일화예요 지금.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승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가장 첨예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게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사 아니겠습니까? 투표용지 인쇄 전에 사퇴하고 아마 김은혜 후보 밀어주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단일화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공식 단일화는 마치
이재명 후보가 선거 직전에 예를 들면 힘들다고 허경영 후보랑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저희가 강용석 후보랑 단일화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선거운동 할 필요 없어요. 24시간 내내 가로 세로 연구소 하이라이트만 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도층 전부 막 다 도망가실 거예요.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한 게 많이 있죠. 영상으로도. 그리고 김은혜 후보는 한 15% 빠질 거고 제가 현 변호사님하고도 그때 얘기했는데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가 이거 아니겠느냐. 강용석 김은혜 단일화. 그렇게 해서 서울 중도층이 등을 돌리면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한 카드라고 봐요. 근데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사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복당해서 뭐 다음에 하는 뭐 지역구를 아니 뭐 일단 복당 약속한다든지. 자체는 당 대표 물러나면 복당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1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자른다는 얘기예요 이미? 뭐 우리 선거 끝나면 이제 나가라고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왜 또 뭐 자른다고 또 그러세요? 또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 뭐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할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사퇴하라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사태도 명분이 본인은 필요하죠. 충분히 본인이 노리는 효과를 많이 얻었다라고 보여져요.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이로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자기가 보수파 쪽에 보여줬다라는 것. 아 내가 그리고- 아직 살아 있어.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슈퍼챗도 많이 들어오고 돈도 많이 벌고 예. 본인이 원하는 거 다 얻었다고 봐요. 일단 앞에서는 저렇지만 잠깐만요. 예. 뒤에서는 아마 단일화 시도 있을 것 같아요. 시도? 왜냐하면 5%에서 10%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다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팽팽해요. 지지율이 사실 자기 자산이잖아요. 아, 그렇죠. 후보들은. 근데 단일화를 하면 이제 빠질 거라 그러겠지만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인단 말이죠. 예. 팽팽한데 5%에서 10%. 그럼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도 뭐 단일화 한다는 말은 명시적으로 안 하지만 뭐 도민들의 시선, 뭐 여론에 따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한다. 이런 얘기 명시적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자르진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 여지를 넘겨놓고 있지 않은가. 제가 보기엔 직접은 단일화- 안 하더라도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절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화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맘대로 해라. 이럴 때는 굳이 뭐 전화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상 교수님 듣고 제가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드릴게요. 단일화라는 어떤 패턴이 있는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해가지고 와 우리 강용석 의원이 정무 김은혜- 부지사를 준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하면 되죠. 우리 김은혜 후보를 뭐 그것도 그만해야 도와주세요. 돼요. 그 채널.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인 충분히 이제 잘못해가지고 진짜 완주해서 예. 김은혜 후보가 본인이 얻은 표만큼 김동연 후보에게 졌다. 그럼 보수 우파 쪽에서요 완전 역적될 거예요. 그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강용석 소장이다. 그래서 저는 투표용지 인쇄전 단일화. 사실 아까 인천 선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이정미 전 의원이 약간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유정복 후보랑 박남춘 후보 사이가 지금 박빙으로 붙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선거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오늘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뭐 서울시 보수교육감도 지금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예. 굉장히 난리예요. 사분오열하고 있고 맞아요. 여러 뭐 진보는 또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서 지금 단일화가 안 되고 있고 여러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좀 그냥 단체장 결선 투표제를 빨리 도입하는 게 차라리 이 문제를 좀 깔끔하게 좀 서로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러니까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한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논의를 좀 진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많이 해요.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논의가 앞으로 1, 2주 지나가면서 많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강용석 후보의 표가 사실 실제 투표장에서 이어지지 않아요. 보통 이런 사표 방지 심리도 있고 약간 그뿐만 아니고 지금 원래 같으면 경기가 초박빙이었을 건데 그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자력으로도 1위가 가능하다라는 판세로 흘러간다면은 예. 이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근데 박완주 의원 건은 사실 뭐 또 청와대 새로 임명된 윤재순 비서관 성비위 의혹도 있어가지고 그냥 피장파장으로 대충 정리될 것 같은. 근데 그거랑은 민주당이 완전히 박완주 다르죠. 의원뿐만이 아니라 릴레이로 지금 많은 분들이 조사받고 있고 보도될 예정이라서 민주당에게 악재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김원희 의원 관련된 또 이야기가 그쪽은 나왔고 보좌관 관련 의혹이죠. 예. 네. 다른 의원님들도 좀 연루된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러면 다시 또 어쨌든 논의가 총평으로 또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 판세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오늘 살짝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양당 모두 과반 이상의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예, 당연한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박한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 그리고 이제 김원희 의원의 보좌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강욱 의원도 어쨌든 계속 구설에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 특히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허니문이 당연히 있겠죠.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불리한 구도입니다. 취임하고 뭐 한 20일 만에 치르는 선거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 대통령이 최고의 지지율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잖아도 불리한 구도 속에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불리한 선거라고 할 수 없고요. 이제 아마 지금 지지율 추세도 그렇고 예. 이 정당 지지율이나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아니면 후보들 지지율이 거의 연동되게 마련인데 지지율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정도고 뭐 기본 구도가 뭐 유리할 거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이번 뭐 그런데 이 불리한 이슈들을 또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예. 반면에 또 국민의힘 측에도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지금 윤리위원회 관련해서 징계를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강남구청장을 놓고 이은재 후보 사퇴하세요 이거 하셨던 분. 예. 지지자들은 또 몰려가 가지고 이준석 대표에게 아주 격정적으로 항의를 하고 또 어쨌든 이쪽에 성비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당 대표가 또 걸려 있는 이슈가 있어 가지고 조금 서로 다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일단 박완주 의원권에 대해서는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확정적인 성범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성비위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예를 들면 윤재순 비서관 이런 얘기했지만 그냥 경한 정도의 징계를 받은 건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물타기처럼 들어오는데 예. 저는 이게 민주당에게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사건 딱 터지자마자 그 박지원, 윤호중 두 분 비대위원장이 깔끔하게 사과하시길래 네. 이거는 오히려 사과 자체가 되게 잘된 사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너네도 이준석 대표 잘못 있잖아라고 물타기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물타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때리실 때는 그리고 큰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맞아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물타기가 오히려 더 안 좋을 거고 실제 국민들께서도 또 언론들도 이 두 개를 동등하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오히려 민주당 쪽에 악수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윤리위 징계권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성매매 내지는 성상납건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품위 이제 유지입니다. 어쨌든 전화를 한 것에 대한 녹취. 품위 유지 네, 위반에 대한 징계건이었다는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지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이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안이 또 이게 당선인 후보자였을 때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또 원안이 또 뒤로 물러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공약 지키는 게 뭐냐 이런 또 반론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역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그럼요. 거니까. 한계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요. 예. 기본적으로 본인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순간 그래도 정부의 좀, 도움을 받는구나. 예, 한숨 좀 쉬고 아이고 조금 숨통 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왜 우리가 더 안 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딜레마는 이거 있는 거죠.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처리해 주자니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고 예. 이거를 반대하자니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우리 빨리 주려고 했는데 민주당 때문에 발목 잡았다. 지금 못 주고 있어요라고 해버리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저희는 더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더 드릴게요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기본적으로 민주당 저희 입장에서는 뭐 선거 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이 뭐 재난지원금이든 뭐 손실보상이든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뭐 변경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기재부 문제인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항상 뭐 예산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추경하려 그러면 돈 없습니다 항상 이랬는데 네. 이번에 갑자기
59조 원. 그것도 네. bil 안 내고 역대 최고를 슈퍼챗 한다는데 기재부에서는 돈 있습니다. 이거 올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초과 실수가 60조가 넘었거든요. 그렇죠. 3번이나 해가지고 61조. 원래도 보니까 뭐 50조 넘는다는데 그럼 왜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인데 그때는 뭐 한 10조 할 때도 맨날 돈 없다 이랬는데 네네네. 갑자기 59조 기재부 장관을 유능한 사람을 임명을 그러니까요. 난 하셨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마저 정리해 주시죠. 그럼 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저희들이 찬성할 거고요. 그러니까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정치인이 뭐 다 여기 법률가들도 있지만 손실보상 100%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상인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요, 그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치 두 달치 인건비도 안 돼요. 2년 동안 해왔거든요. 예. 매달 한 1, 2억씩 줘도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발 뭐 소급해서 다 보상한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유리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대선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인데 그렇죠. 이거밖에 못 이기는 걸로 지금 예측돼 국민의힘 입장에서 음. 약간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한석이라도 광역단체장을 더 받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대선 직후에 허니문 기간인데도 이걸 이렇게 못 살리면 다음 총선은 어떻게 살릴 거냐. 국민의힘 사실 적신호가 켜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예.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시스템 공천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각 지역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신천지 간부 의혹 무슨 의혹 뭐 되게 막 여기저기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요. 이게 뭐 물론 각 시도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의 그 공천을 담당하는 천하람 변호사의 책임은 없겠지만 네네.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고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당은 괜찮아요?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데 단체장 선거는 일단 광역단체장 한 6, 7군데는 나갈 겁니다. 아마 서울, 부산, 경기도, 인천, 뭐 대구 이런 데 쭉 출마를 하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광역의원 비례대표 중심으로 당선자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우스갯소리로 추경호 부총리가 되니까 예. 추경을 잘 하네요. 네. 추경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빨리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웃어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니 지금 밖에서 우리 기술 감독님과 PD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그 약간 제가 봐도 서로 내로남불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저희 지난 총선 이전에 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돈 선거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그때는 또 민주당이 무슨 돈 선거냐 국민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서로가 서로의 말로 다 이게 대받아칠 수 있는 형국이고 그러니까 예. 근데 아마 이번에는 민주당에서도 선거 이전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잘 지급될 거고 그게 예.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정도 후면 정확하게 따지면 오늘이 이제 15일이니까 16일 남았네요. 예, 6월 1일 과연 판세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한국갤럽의 5월 둘째 주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1% 포인트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연 그런 허니문 기간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저는 동시선거 처음인 것 같거든요. 과연 그게 얼마나 국민의힘 측에는 플러스로 작용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아깝게 졌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겼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풀어진 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지지층은 너무 아깝게 졌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물론 허니문 기간이고 뭐하고 하지만 과거 선거 때보다 진영이 더 명확하게 갈렸던 선거였어요. 그래서 뭐 한두 달 사이에 이게 갑자기 뭐 저희 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70% 80% 돼도 이걸 기대할 수 좀 비현실적인 그런 기대인 것 같고 그래서 박빙의 선거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박빙 속에서 한 5% 안쪽의 격차를 누가 더 유리하게 가져갈 거냐 저는 그 싸움이라고 봅니다. 반대되는 얘기 현 변호사님 얘기까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뭐 맞는 얘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불리한 구도고 네.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지지층 결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아요. 대선만큼. 그러니까 또 그 얘기도 있잖아요. 반면에 진 민주당 지지층에서 투표는 해서 뭐해 약간 이런
그러니까 좀 자포자기하는 심리? 약간 이런 것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그렇죠. 있으니까. 왜냐면 박완주 의원권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대선만큼 어떤 영향력도 없고 지금 박완주 의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효능감이거든요. 네. 우리가 했을 때 그러니까 대선 같은 경우도 투표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럼 지방선거에서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저희 걱정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차기에 나설 만한 주자들이 지금 광역단체에서 나서줘서 예. 이게 이제 그러면 아 이번에 이 사람이 뭐 시장 되거나 뭐 조지사 되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 당에 어쨌든 집권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없는 것도 어찌 보면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오늘은 우리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충분한 것 같고요. 예,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